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IF 조건의 필수 선적 서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선화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화증권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선박에 좋은 상태의 화물을 본선 적재했다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운송 계약의 추정적인 증거이고, 그리고 물품의 권리 증권이라는 측면,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인 자 수단이 된다라는 점에서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화증권에 대해서 국제운송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선화증권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클린 비에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는, 아무런 어떤 하자가 없는 그런 선화증권이어야 하고, 그리고 선적선화증권이어야 하고, 그리고 선적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실제로 선적해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수치선화증권은 나중에 실제로 선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장치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한 선화증권이어야 하고, 그리고 운임이 선불되어 있어야 된다. 왜? 운송비 운임에 대한 부담을 매도인이 하죠. 그래서 운임이 선불되어 있어야 하는 선화증권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른 선적 기일 내에 선적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몇 월 며칠 아니면 on or about 조건을 쓰든 뭐 어떤 특정 일을 쓰든 그 시점에 선적이 이루어져야 된 선적이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선화증권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CIF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보험 조건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CIP 조건과 좀 다른 점이 협회 적하약관, 여기 이 IC는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아니라 Institute Cargo Clause 협회 적하약관입니다. 그래서 협회 적하약관의 최소 담보 조건으로 ICC-C로 혹은 ICC-FPA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보험 가격은 110%. 이 부분은 CIP랑 똑같죠. 보험의 가격, 보험 부보하는 금액이나 보험 부보 가격은 똑같이 110%인데 보험의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CIP 조건이 선택하는 ICCA 조건이 보장 범위가 넓고,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쌉니다. 이 ICCA, ICCC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가 해상보험 시간에, 해상보험 저기 거의 중간고사 지나서 기말고사 직전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때 또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외에 요건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보험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험의 어떤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양도 가능 보험 증권이어야 하고, 당연히 물품의 인도 지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을 다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험으로. 그리고 신용 있는 보험자랑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상업송장이 있습니다. 상업송장까지 쳐서 이 CIF 조건의 필수 선적 서류가 선화증권, 그리고 보험 서류, 상업송장까지 들어가는데, 상업송장은 커머셜 인보이스, 말 그대로 인보이스예요. 그래서 뭐 어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한 물품의 금액을 기재를 해서 신용장상의 수익자,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매도인 수출자입니다. 수출자의 이름으로. 당연하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저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책 사면 송장 나오는데 그 송장이 보통 교보문고 이름으로 적혀 있거나 하죠. 그 판매자 이름으로 적혀 있죠. 그리고 그 판매자가 발행 의뢰인, 여기서 말하는 발행 의뢰인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을 향해서 작성이 되고, 뭐 서명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특정한 형식이나 요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물품의 거래, 물품 거래에 따른 해당되는 물품의 어떤 명세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고, 뭐 어떤 계약상, 신용장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통화로
규정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상업송장의 요건이라든지 보험서류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용장 통일규칙이나 이런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CIF 조건의 변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CIF 조건이란 게 본질적으로 Cost Insurance Price, 어떻게 보면 매도인이 어떻게 부담하는 물품의 제조 원가, 보험, 운송비, 해상운임 이런 것들을 알파벳 대문자로 나열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이 이거에 운송비와 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다면 혹은 의무를 가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CIF 조건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CIF and C가 있는데 이 C는 커미션,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E도 있죠. exchange인데 이거는 한전과 관련된 수수료. 그리고 interest가 있는데 이자입니다. 이자. CI는 커미션과 인터레스트를 더한 부분이고 랜디드가 있고 클리어드가 있고 커스텀스 듀티 페이드가 있죠. 랜디드는 목적항에서의 내리는 목적항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화물을 내리는 양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뜻이고 클리어드는 통관을 하다는 뜻이에요. 수입 통관과 관련된 부분. 정확하게 또 커스텀 듀티 페이드 수입 관세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CIF 조건에 매도인의 부담과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CIF와 CIF 조건의 이런 변질들이 절대 가격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CIF여서 물품의 가격이 100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100에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양하를 부담하거나 통관을 부담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이 100에 플러스 알파로 붙겠죠. 매도인이 땅 파서 장사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어떤 양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변형이 일어나면 그 금액만큼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똑같은 물건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CFR이 있고 CIF가 있다. 보험료를 부담하고 안 하고 그 차이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한다고 쳤을 때 CFR 조건보다 CIF가 보험료 부담만큼 가격이 비싸질 겁니다. 그러니까 CIF 가격에다가 수수료나 이자나 그런 부담이 매도인의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금액이 전가되어서 이걸 뭐 가격의 전가라고 하는데 금액이 점차 올라가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당사자들이 거래를 할 때 FOB 조건을 쓰느냐 CIF 조건을 쓰느냐 상식적인 수준에서 운송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을 하니까 매도인은 물품을 판매할 때 그 운송료와 보험료를 가격에 더해서 팔겠죠. 그래서 택배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택배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아니 당근 거래할 때 여러분들이 택배비 파는 사람이 부담하느냐 사는 사람이 부담하느냐 반값 택배하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FOB와 CIF라는 조건을 썼을 때 가격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비용을 가격에 전가해서 올릴 거라는 거를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납득이 될 거예요. 중고거래할 때 택배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인커텀스 2020의 11가지 규칙, 11가지 조건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알파벳 대문자가 무슨 글자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4개의 카테고리를 나눠봤어요.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를 알파벳 대문자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은 인커텀스 2000 버전 기준입니다. 2000 버전이 이렇게 인커텀스 13가 그때는 13개였는데 13가지 규칙을 카테고리 했던 것을 지금은 2010 버전부터는 2가지 운송 수단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누고 있죠. 카테고리를. 그래서 이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볼 수 있으면 첫 번째 대문자 E로 시작하는 애들은 EXW인데 이거는 수출국 매도인의 어떤 최소 부담, 매수인의 최대 부담 조건이 있었을 것이고 F 조건이 있습니다. F 조건, FCA나 FAS, FOB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을 부담해요.
그래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주운임 미지급이고, 반대로 CFR, CIF, CPT, CI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배해서 매도인이 운송비나 해상 운임을 지급을 하죠. 그래서 주운임 지급 조건이 C 조건이고, D 조건은 목적지 수입국에서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DAP, DPU, DDP가 D 그룹에 속해집니다. 이런 분류 방법은 지금은 안 쓴다. 어떤 기준이다? 인커텀스 2000까지의 기준 방식으로 11가지 인커텀스 규칙들을 나눠봤다는 겁니다. 근데 나눠본 실익이 있어요. 왜? 같이 알파벳 대문자 첫 글자가 E냐, F냐, C냐, D에 따라냐, 이 구분에 따라서 얘네들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제가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EXW에서 이 하나하나 조건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매도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매도인의 역할도 커지고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커지면서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각 조건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고요. 인도 방식에 따라서 나눠보면 선적지 인도 방식은 EXW와 FCA와 FAS, FOB, CFR, CIF, CPT, CIP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CFR, CIF, CPT, CIP를 주의해야 됩니다. 얘네들 뒤에는 목적항을 장소로 쓰게 되죠. 목적항을 장소로 쓰게 된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고 그래서 헷갈리지 말자라는 점입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볼 부분은 인커텀스는 여기까지 마치고 CISG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CISG는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통일 법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식 명칭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그래서 이거를 UNCCISG라고 줄이기도 하고 CISG라고 줄이기도 하고 비엔나 협약이라고 줄이기도 합니다. 1988년에 발효가 됐고 한국은 2004년에 가입을 해서 2005년부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의 특징이 국제 협약이에요. 유엔에 있는 회원국들이 가입을 해서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CISG가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중거법이나 이런 역할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인커텀스와 CISG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CISG는 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의무, 매수인의 의무 이런 부분도 다루지만 어떤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계약 종료라든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했을 때 그 위반에 따른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들이 규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인커텀스는 민간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들었고 여러 번 개정이 이루어져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매도인에 따라서 뭘 하고 매수인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커텀스에는 각 어떤 당사자들의 거래에 따른 뭐 구제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CISG는 국제 매매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UN 협약, 이 CISG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당사자국 사이에서의 거래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서 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물론 무조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 협약에 대해서 적용 배제를 하게 된다면 적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ISG는 국제 물품 매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업 행위, 상거래의 의미가 있지 않는 개인용 물품이나 아니면 매매라고 볼 수 없는 경매나 강제 집행 그리고 물품이라고 볼 수 없는 주식이나 이런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CISG는 주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 매수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 그런 측면에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매도인의 주요 의무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매수인의 주요 의무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품 인도, 소유권 이전, 서류 인도, 그리고 물품 인도에 부수되는 의무, 계약 적합의 의무, 그리고 매수인의 주요한 의무는 당연히 대금 지급의 의무죠. 사실은 CISG를 우리가 상무론 시간에 저는 다루진 않고요. 무역 계약론 시간에 CISG의 주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CISG를 우리가 상무론 시간에 다루지 않는데, 다만 이런 것이 있다 정도는 설명을 드려야 돼서 설명을 드렸고, 이 CISG와 관련된 무역 계약의 성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서 청약과 승낙 파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실제 CISG와 이 CISG의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무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계약론에서 다루겠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커텀스를 우리가 주로 다뤘기 때문에 인커텀스하고의 비교 정도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수업 내용을 마치고요.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중간고사에 대한 대비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중간고사 치고 나서 이제 무역결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